안녕하세요. 간조톡톡 톡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단어는 성인간호의 신경계와 내분비계입니다. 하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합격까지 간조톡톡이 응원합니다. 신경계 질환입니다. 우리 뇌의 모습은 이런 그림으로 생겼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상하부와 연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시상하부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체온 조절 중추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간호에서 배웠죠. 고막 체온을 재면 뇌의 시상하부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뇌의 시상하부와 혈류를 공유하기 때문에 고막 체온을 측정하면 심부 체온을 가장 잘 반영하는 부위였다. 복습 한번 해봤고요. 또 시상하부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연수인데요. 뇌에 있는 연수는 호흡을 제어하고 구토중추가 있습니다. 자, 의식 수준의 분류 보실게요. 의식 수준의 분류는 먼저 자극 순서를 먼저 보시고 넘어가실 건데 자극을 하는 순서는 약한 자극에서 강한 자극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먼저 해야 하는 자극이 언어적 자극을 먼저 하고 촉각적 자극과 통증 자극으로 넘어갑니다. 의식 수준의 분류는 명료, 기면, 혼미, 반혼수, 혼수 이렇게 5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명료는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인지하고 환경에 반응하는 등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진압력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면은 놔두면 자꾸 잠이 드는 상태예요. 하지만 깨우면 질문이나 자극에 반응을 하는데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자극이 없으면 자꾸 잠이 드는 상태가 기면입니다. 혼미 보실게요. 혼미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혼미는 간단한 질문에는 대답을 하나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강한 자극이나 통증 자극에는 깨어나요. 그런데 큰 소리 자극에만 반응을 하고 아픈 자극을 주면 팔을 이렇게 휘휘 저으면서 자극을 피하려고 하는 운동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혼미와 반운수가 헷갈린다면 혼미는 미가 들어가잖아요. 조금 미친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대화가 지속되지 않고 큰 소리만 지르는 미친 사람들을 연관해서 생각하시면서 혼미 단계를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고 큰 소리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상태가 혼미입니다. 그럼 혼수는 뭘까요? 혼수는 스스로는 어떤 동작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픈 자극을 주었을 때 움직임이 있는데 혼미랑 다른 점은 혼미는 팔을 휘휘 저으면서 자극을 피하려고 하는 운동 반응이 있고요. 혼수는 반혼수는 통증 자극을 주었을 때 움찔 하는 정도의 반응만 있을 뿐 다른 반응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수는 어떠한 자극에도 각성하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 대해서 완전히 반응이 없는 상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명료와 혼수는 구별하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런데 기면과 혼미, 특히 혼미와 반혼수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기면은 반응 속도가 명료보다 느려졌어요. 그런데 기면과 혼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면은 소통이 됩니다. 질문이나 자극에 반응을 해요. 여러분들 TV에서 연예인들이 내시경하고 있을 때 막 이렇게 기면한 상태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게 대화가 지속이 되는 상태, 의사소통이 되면 기면이고요. 혼미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는 상태, 큰 소리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이제 진상분들, 미친 사람 이렇게 해서 혼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혼미와 반혼수의 큰 차이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느냐예요. 혼미는 아까 자극을 피하려고 팔을 휘휘 젓는 자극을 한다라고 했었죠. 반혼수는 스스로 운동 반응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운동 반응이 없는 상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명료와 혼수는 구별하기 쉬우시죠?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건 혼미입니다. 혼미라도 하나 기억해 주실게요. 두개내압 상승 증상입니다. 두개내압이 상승하면 3대 증상으로 두통이 있고요. 구토가 있고 유두부종이 있습니다. 두통은 뇌압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 두통이고요. 구토는 아까 연수, 호흡 중추와 호흡을 억제하고 구토 중추가 있는 연수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구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두부종은 시신경 압박으로 시력 저하가 온 것을 얘기해요. 또 많이 나타나는 게 두개내압 상승 시에 우리 몸에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쿠싱 반사가 일어나는데 이 쿠싱 반사는 고혈압 그리고 맥박은 느려져요. 섬액이 나타나고요. 호흡이 불규칙해지는데 코를 고는 듯한 소리가 나타납니다. 한 호흡들이 나타나는 게 쿠싱 반사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개내압 상승 시에 하는 간호가 중요하죠. 환자에게 절대 안정하고요. 변비를 예방하고 복압이 상승해서 뇌압이 상승하니까 변비도 예방해야 되고 마니톨 같은 고장액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머리를 30도 정도 높여 두개내압 상승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관절 수위 운동을 금해야 하는데 고관절 수위 운동을 하게 되면 복압이 상승해 뇌압이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해야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환으로 뇌졸중 보실게요. 뇌졸중은 혈액을 공급하는 뇌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같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반신마비, 감각장애, 언어장애, 두통, 의식장애, 시야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 우리에게 간호죠. 치료 및 간호 보실게요. 뇌졸중의 치료 및 간호. 먼저 발생 하루에서 3일 동안은 금식합니다. 구토 중추가 자극돼서 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데요. 뇌경색이 발생한 지 4시간 이내에는 주사제인 혈전용해제로 뇌경색을 용해하는 용해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 약물을 복용하던 환자는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갑자기 약을 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반신마비 등의 증상이나 근위축으로 인한 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 재활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삼킴곤란이 있거나 구음장애가 있는 환자는 음식을 삼킬 때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요. 편측 시야 장애의 경우에 환자는 불안해하므로 모든 간호행위는 환자가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 실시해야 하고요. 모든 물건은 환자의 시야가 온전한 곳에 둔다.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실게요. 자, 이제 치매와 파킨슨을 보실 건데요. 치매와 파킨슨이 구분이 잘 안 된다면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가 초점이다. 인지기능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파킨슨은 운동기능에 장애가 온 거라 운동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매 기능은 인지기능 장애로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언어 능력이 저하되며 진압력 저하가 특징입니다. 간호는 가급적이면 단순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고요. 파킨슨은 운동기능 장애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표정하고 운동 완만, 근육 굳음, 균형 감각 소실, 안정시 떨림이 있고요. 자세 불안정, 무표정한 얼굴, 손떨림, 경직 같은 게 나타납니다. 간호로는 도파민 제제를 사용해서 도파민을 보충해 줄 수 있고요. 근육 스트레칭과 운동 범위 운동을 하고 환자가 스스로 식사를 하도록 격려합니다.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계는 갑상샘, 부갑상샘 간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제일 많이 나오는 갑상샘 항진증 먼저 보겠습니다. 갑상샘 항진증은 항진이죠. 대사율이 폭증이에요. 그래서 식욕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많이 먹는데 체중은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자주 배고픔을 호소하면 하루 6번의 식사를 제공하고요. 환자가 신경질적이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부 간호를 해주는데요. 대사율이 폭증이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고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이 많이 나니까 피부 간호할 수 있고요. 고열량 줍니다. 식욕은 좋은데 체중은 떨어지니까 고열량 주고 땀이 많이 나니까 다량의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을 주고요. 장 운동이 증가돼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념이 많은 음식은 주지 않아요. 양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 주지 않고 섬유성이 많은 음식 주지 않습니다. 더위를 잘 참지 못하고 땀이 많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시원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갑상샘에 좋은 요오드 치료할 수 있고요. 방사선 요오드 치료 가능하고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을 하는데 수술요법을 통해서 갑상샘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갑상샘 저하증은 무엇일까요? 대사율이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식욕이 감소되고 체중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에요. 변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변비가 되지 않도록 환자의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식이섬유 섭취를 증가하는 게 중요하고요. 추위에 예민하기 때문에 따뜻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사율이 떨어져서 식욕도 없는데 체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게 갑상샘 항진증입니다. 추위에 예민해 따뜻한 환경을 제공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요오드란 무엇일까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로서 체내에서 티록신을 생성하는데 티록신이 갑상선 호르몬이죠. 갑상샘을 절제하고 나면 대상자의 후두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을 시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갑상샘 항진증과 부갑상샘 저하증을 볼게요. 부갑상샘 항진증은 부갑상샘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되면서 혈중의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부갑상샘을 잘라내는 수술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부갑상샘 저하증은 칼슘 농도가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인이 많은 상태입니다. 신장 근육이 흥분한 테타니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칼슘을 투여하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신피질 항진증 보겠습니다. 부신피질 항진증은 쿠싱 증후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부신피질 호르몬의 과잉으로 인해서 달덩이 얼굴, 고혈압, 부종, 고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부신피질 저하증은 에디슨병이라고 하는데요. 코티코스테로이드의 장기 투여로 발생합니다. 저혈당, 저혈압, 체중 감소, 고포타슘이 특징입니다. 부신피질은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 안드로젠으로 구분되는데요. 코르티솔은 염증을 억제해 주는데 혈당을 상승하는 게 같이 따라오고요.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증가시키고 칼륨을 저하시키며 수분을 증가시켜요. 또 혈압을 올리는 작용이 있습니다. 안드로젠은 성호르몬이죠. 자, 이제 당뇨병 보겠습니다. 당뇨병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오죠. 당뇨병의 3대 증상, 다음, 다뇨, 다식이 있습니다. 체중은 감소하고 피로감이 있는데요. 섭취한 당분이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당으로 가서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잘 쓰이지 못해서 피로감이 오고요. 체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요법은 식사요법인데요. 섭취한 식사량과 측정한 혈당을 같이 기록하는 게 중요하고 처방된 식사요법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제일 좋은 식사는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을 제공하는데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리면서 천천히 떨어지게 하는 섬유질이 많이 든 음식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당질의 섭취량을 줄여야 하고요. 염분의 섭취를 줄이고 저지방식이를 권장하며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권장하는데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이 한 번에 급격히 오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GI 점수가 낮은 식품을 권장하고요. 운동요법을 통해서 탄수화물 이용률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인슐린은 피하 주사로 투여하고 지방 조직의 비율을 막기 위해서 여러 부위를 돌아가며 주사하죠. 인슐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간, 담, 췌장에서 배웠죠.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은
췌장입니다. 복습 한번 해보았습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 건 췌장의 역할이죠. 뇌분비샘의 역할. 외분비샘의 역할로는 탄단지, 아트릴을 분비합니다. 네. 당뇨병의 간호 이어서 하겠습니다. 피부를 깨끗이 하고요. 발의 상태를 자주 체크하고 꼭 끼는 신발은 신지 않아요.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 내에 당 수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말초 순환을 촉진해야 하고 발의 상태를 자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톱은 줄로 다듬거나 일자로 자르고 바세린 연고나 로션을 발라줍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로션을 바르지 않죠. 당뇨병 환자의 증명카드와 사탕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데요. 환자가 의식 소실이 왔을 때 저혈당 쇼크로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증명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고요. 또 저혈당 증세가 있을 때 바로 사탕을 먹기 위해서 사탕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혈당 증사로는 두통, 식은땀, 심계항진, 어지러움, 빈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쇼크가 발생하기 전에 환자가 빠르게 꿀물이나 설탕물, 오렌지 주스를 먹는 게 좋습니다. 요붕증 보겠습니다. 요붕증은 뭘까요? 요붕증은 항이뇨 호르몬의 결핍으로 환자가 매일 단요를 하게 되는 건데요. 하루에 4에서 5리터 정도의 배뇨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로는 많은 단요를 했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염분을 제한하고 탈수 증상을 관찰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수업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톡쌤과 함께하는 공부 방법 첫 번째, 간조톡톡 유튜브를 듣는다. 두 번째, 간조톡톡 블로그에서 요약 정리를 보면서 공부한다. 세 번째, 간조톡톡 유튜브 쇼츠를 보면서 국가고시 예상 문제를 마음껏 보면서 복습한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